안녕하십니까. 병호TV입니다. 무형자산 또 해야죠. 그죠? 오늘 최대한 많이 찍어야 됩니다. 애기들이 어린이집에서 오기 전까지 이런 황금 시간대에 좀 찍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죠? 비가 엄청 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온다네요. 부산입니다. 부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온다 그래서 추적 오네요. 그죠? 어쩌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제 밖에도 못 나갔는데 공부만 하면 되죠. 공부만. 그죠? 공부만.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댓글 이런 거 남겨주시던데 다 읽어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답을 달아야 되나?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어떤 댓글이 올라왔다고 돼 있는데 확인하니까 확인이 또 안 되는 댓글도 있더라고. 주소를 만들어 주셨다고 수강생 분이 그랬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어쩝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힘 빠집니다. 도움 되라고 찍고 있는 건데요. 그죠? 해볼게요. 무형자산 합시다. 자, 무형자산. 자, 필요적 탑재사항이라고 또 얘기한 거 보면 무형자산은 말 문제가 대다수예요. 그럼 계산 문제가 안 중요하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계산 문제는 다 유형자산 형태로 나와요. 그럼 무형자산 형태로 계산 문제가 안 나오냐? 나옵니다. 2015년인가 16년인가 17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재평가 회계처리를 물어봤는데 무형자산으로 등장했었어요. 그럼 그거를 건물과 기계장치로 바꿔놓고 풀면 되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많이들 어버버했어요. 그죠? 조금 생소했던 거죠. 그죠? 이 바닥에서 대범한 사람이 빨리 학교에서 나간다는 소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무형자산 두 가지를 건물과 기계장치로 보고 풀었던 수험생은 아마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쨌든 그거 말고는 대부분이 말 문제예요. 대부분이 말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유일하게 나오는 파트가 이제 개발 파트예요. 개발비. 그죠? 자, 그리고 임의적 탑재 사항으로는 무형자산 인식 요건 있죠. 무형자산 인식 요건. 독특한 게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자산의 인식 요건이라 그러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화폐 금융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건지 내 건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유형자산은 통제, 내 거라고 내가 통제하고 있으면 소유 점유 통제하고 있으면 내 거거든. 근데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유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식별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죠. 그죠? 그 식별 가능성. 분리 가능한지 여부. 계약상 법적 권리에서부터 파생됐는지 여부. 그런 것들. 그거 좀 대비하시고. 사업 결합이나 정부 보조에 의한 취득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말 문제 보기 정도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도 있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비안정 내용수 있죠. 비안정 내용수는 손상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무형자산. 내용수가 비안정인 자산. 아직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무형자산. 또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그죠? 이 세 가지죠. 됐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말 문제가 좀 제법 있어요. 자, 말 문제. 자,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틀린 걸 물어봤어요. 틀린 걸. 자,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그래, 원가로 측정한다고요. 그죠? 자,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나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그죠? 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무형자산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천 기술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야 특허권을 취득을 했다고. 특허를 취득했어. 그 특허권. 그 특허를 취득해가지고 내가 5년 동안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어떤 보호? 내 거라는 보호를 받는다고. 그게 법적 권리라 그 얘기예요. 법적 권리, 통제 능력은 내 거라는 거, 내가 통제하고, 그죠? 남이 손대면 가만 안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에서 나오는데 꼭 법적 권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제시할 방법이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 표현을 기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됐죠? 제발 부탁 말씀드렸는데 수험생 여러분, 세무사님 혹시나 이게 충분 조건으로 나오면 모르겠어요. 필요 충분 조건으로 모르겠어요. 그 똑똑해서 좋겠어요. 그죠? 고등학교 갈 때 여러분들은 개념원리 세대라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개념이 없거든요.
정석 세대라 가지고. 그때 뭐 명제파 때 있죠. 명제파 때 뭐,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있잖아. 이 P를 이렇게 옆으로 써놔놓고 Q도 없고 이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있잖아. 쓸데기 없다 그 얘기야. 아무리 교수가 꼴짝하게 시험을 내더라도 출제위원이 그런 것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겠죠.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멱살 잡으러 오세요. 어찌하겠습니까? 죄송하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냐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무형자산이 꼭 법적 권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더라도 내가 통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계약상 권리, 기타 법적 권리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분리 가능한 경우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 가능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 가능성 조건이 분리 가능해야 되지. 혹은 계약상 혹은 법적 권리로부터 파생이 되어야 된다고. 파생이 된다. 근데 계약상 혹은 법적 권리로부터 파생이 된 것은 분리 가능한지 여부 불문하고 식별 가능성을 충족한 걸로 봐요. 됐나요?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계약상 권리, 기타 법적 권리는 이전 가능하거나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식별 가능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틀린 소리예요. 참 어렵죠? 자, 동그라미 4번.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 요소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해서 평가해야 된다. 뭐 그렇겠죠. 최선을 다해서 추정을 해라 그 얘기예요. 충당부채에 나오는 최선의 추정치. 동그라미 5번에 무형자산으로부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 매출,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무형자산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몇 명을 집에 보낼 수 있다고. 그러면 인건비 줄어들 거 아니에요. 미래 경제적 효익, 돈이 들어온다. 인건비 줄어드는 것도 돈이 들어오는 것의 한 형태다. 그 얘기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 자, 이번 문제. 자, 무형자산 인식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서 옳은 걸 물어보면 더 어려워요. 그죠? 왜 어려운데 다 틀린 소리 같거든. 혹은 다 옳은 소리 같고. 자, 동그라미 1번.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생 가능성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맞는 말이네요. 이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그 얘기예요. 외부 구입한다 그 얘기예요. 개별 취득한다는 얘기가 외부 구입하는 무형자산이다 그 얘기예요. 이 외부 구입하는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 인식 기준 있죠. 그죠? 요거는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개별 취득하는 외부 구입하는 무형자산은 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무형자산을 하나 사온다고. 무형자산을. 그죠? 그러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뭔데? 돈이라고. 돈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올 거 아니에요. 회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들이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돈이 안 되는데 뭐 한다고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죠? 돈 주고 또 그걸 사와요. 그죠?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돈이 안 되는 건 안 사올 거예요. 돈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겠다. 됐죠? 됐죠? 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요거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랬어요. 원가에 포함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번호 이런 건 무형자산을 인식 못한다 했었죠. 그죠? 자, 이 보기가 되게 반복되는 보기예요. 반복되는 보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에 무형자산의 원가는 실제 총 지급액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데? 자,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할부 구입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가치평가해라 그 얘기예요. 현재가치평가. 현재가치평가하라는 얘기는 실제 총 지급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현금 가격 상당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린 소리죠. 동그라미 5번에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 활동이 예로서 해당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자, 여러 가지 대체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연구활동이에요. 그죠? 연구활동, 개발활동이 예 있죠. 개발활동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개발활동인 거예요. 됐죠? 그죠? 소규모 시험 공장, 그죠? 금형, 그죠? 지그, 이런 것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개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죠.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 됐습니다. 다음 문제. 자,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은 거. 자,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방금 문제에서 봤잖아. 원가로 측정한다 했죠. 원가로 측정한다. 자, 또 그러면 이번에 내용누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삼각하지 않는다. 맞죠? 내용누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삼각하지 않죠. 이게 맞네요. 내용누수가 비한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용누수가 무한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정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몇 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걸 우리는 내용누수가 비한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자, 또 그럼 3번에 내용누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누수로 재평가, 그죠? 내용누수가 비한정이라는 걸 한정을 시켜버렸어요. 이건 손상징후 중에 하나라고. 손상징후에 해당합니까? 손상차수를 인식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그럼 4번. 내용누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누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0으로 본다?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본다. 잔존가치는 0이라고요. 0.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너무 구석지니까 그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 정도만 보세요. 내용nu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을 이미 걸어놨대. 그러면 그 돈 받고 무조건 팔 수 있잖아. 그럼 확실하다고 보고 그때는 그 금액을 잔존가치로 한다고요. 그때는 0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적인 규정이 있더라. 자, 또 그다음에 5번.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에 대해 식별 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더라도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못해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 기준서 상에서 무형자산으로 봐요. 됐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제 계산 문제 하나 풀고 마칩시다. 사이즈가 좀 길어가지고 2페이지에 잘랐습니다. 자, 이거부터 읽어보자. 뭐겠어요? 이거 개발비지 뭐겠어요? 그죠? 자, 주식회사 한국은 스마트폰을 제조 판매하는 중견벤처 회사이다. 한국은 현재 스마트폰 생산에 이용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차세대 첨단 로봇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은 로봇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취득할 때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구입자금의 일부를 보조받았다. 일부를 보조받았네. 구입자금의 일부를 보조받았대. 자, 한국은 정부 보조금을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차감법을 쓴다. 원가차감법을 쓴다. 자,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의 재무상태표상에 보고되는 기계장치 잔고금액 2001년도 말에 기계장치 잔고금액 물어봤어요. 잔고금액. 아직도 취득원가랑 잔고금액을 헷갈려하는 수험생들이 있던데 아니에요. 이 바닥이 안 맞는 거예요. 빨리 적는 게 나아요. 우리 부모님이 자꾸 하라는데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내가 설득해 드릴게. 네가 먼저 설득을 해줄 건데 부모님 모시고 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법인세법을 30분 동안 강의해 줄게.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이걸 해줄게. 그럼 부모님이 아이고야 구역질이 확 나는구나. 내 자식 시키면 안 되겠다. 이라고 데리고 갈 거예요. 그죠? 친절하죠. 그죠? 자, 그런 기본기도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및 2004년도에 취득한 특허권의 취득원가를 한번 물어봤다.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 특허권 취득원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걸 왜 물어보는데 이거 어렵지도 않고 이걸 왜 물어볼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각각 얼마이냐. 다만 동기계장치는 연구개발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된다고 가정을 하자. 이 기계장치를 연구개발 활동에만 사용한다고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상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다른 데도 쓸 수 있다면서. 이걸 리스처럼 표현하면 범용성이
있는 자산인 거야. 법령성 리스에 금융리스 분류 기준 있잖아요. 영가매수 선택권 약정 기준, 소유권 이전 약정 기준, 또 리스 기간 기준, 공정가치 회수 기준, 그리고 마지막 법령성 없는 자산이지. 그죠? 법령성 없다는 얘기는 거기만 쓸 수 있지. 다른 데도 쓸 수 있으면 법령성이 있겠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됐어요. 리스 할 때 합시다. 리스 할 때. 괜찮아요. 괜찮다. 자, 밑에 괄호 1번. 기계장치 지동가는 50만원이다. 지도기는 2000년 초다. 자, 정부 보조금은 10만원이다. 2000년 1월 1일에 받았는데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전액을 수령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다가 정부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출제 교수님이 꼼꼼하지 못하셔서 상환 의무가 없다라는 표현을 안 주시더라도 상환 의무가 없다라고 그냥 푸세요. 그죠? 그게 속편해요. 자, 그다음 한국은 기계장치를 지정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자, 정부가 발행하는 현재가치 4만원짜리 공채를 액면금액 6만원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서 상각보험가 측정 금융자산을 분류했대. 이게 유형자산 취득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국공채 매입이었죠. 그러면 그 차액을 국공채 취득원가에다가 엎었죠. 2만원을 기계장치 맞죠? 기계장치에다가 엎어야 되겠죠. 됐죠? 됐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 2001년 12월 31일 차세대 첨단 로봇의 연구활동이 종료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개발 단계가 시작됐다. 2002년부터가 개발 단계구나.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금액 5만원 있는데 인신 요건을 충족한대. 그래서 개발비로 계산하고 있대. 5만원.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주식회사 한국은 2002년 12월 31일에 개발활동을 종료했어요. 1년 동안 개발 단계였네요. 자, 2004년 4월 말에 동첨단 로봇의 제조 기술 및 판매에 대해 개발활동의 산출물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대. 4월 말에 취득을 했는데 특허권 취득과 직접 관련해서 2만원을 지출했대. 됐네. 끝. 특허권 취득 2만원. 2만원이 4개나 되네. 그죠? 그럼 기계장치도 계산을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그죠? 특허권의 취득원가 이걸 찍더라도 봐봐. 찍는 것도 실력이라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5개 중에 찍는데 동그라미 3번을 다 뽑는 거라. 동그라미 3번을 찍는 사람은 왜 답은 내년에도 떨어질 거고 내후년에도 떨어질 거고 어쩔 수 없어. 합격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릴 때 못 주겠어요. 제가.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안 되고 내후년도 안 되고 10년 후에도 안 될 것 같다. 감이 없는 사람인 거지. 그죠? 자, 또 괄호 6번. 주식회사 한국은 유무형자산의 상각광고를 정액 뽑습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요. 잔존가치 없는 걸로 알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등장을. 자, 기계장치 잔고금액을 그려보자. 기계장치 잔고금액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X 년도 초에 자, 기계장치 원래 50만원 있었어요. 50만원. 근데 아까 정부 보조금이래. 상각공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했던 국공채 있었죠.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면서 발생된 그 차액 2만원을 취득원가에 넣는다 그랬죠. 52만원이겠네요. 됐죠? 됐나요? X년 초에 부분 재무 상태별로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정부 보조금 수령한 거 있죠? 10만원. 이런 형태. 그럼 장부금액은 42만원이 되겠네요. 됐죠? 문제에서 묻는 거였는데 X 1년도 말의 장부금액. X 1년도 말의 장부금액. 그죠? 그럼 일단 취득원가 52만원 있을 거고,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 잔액을 차감해야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 한번 뽑아보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어떻게 뽑으면 되냐? 자, 감가상각비부터 한번 계산해보자. 감가상각비. 자, 일단 취득원가 52만원이더라. 잔존가치 없고 5년으로 감가상각하네. 그러면 얼마가 되는데? 10만 4천원이 되겠네. 자회력 감가상각비 대면액 감가상각 누계액 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 4천원이 되겠네. 됐죠? 자, 이제 정부 보조금 한번 해보자. 정부 보조금 뭘 할 건데? 감가상각비가 상계처리 해야 되죠. 상계처리 어떻게 하면 되는데? 10만 4천원 곱하기 취득원가 얼마? 52만원
빼기 잔존가치 아까 없었죠. 그죠? 자, 분의 정부보조금 수령액 10만원. 요걸 하면 2만원이 되더라. 2만원. 그럼 정부보조금이 2만원만큼 감가상각비가 상계 처리돼서 없어졌어요. 그럼 남은 건 얼마가 남았는데? 8만원이 남았겠네요. 됐죠? 그럼 장부금액이 얼마가 됐냐? 장부금액이 33만 6천원이 되네. 어디인데? 아, 요거네. 됐죠? 다 했네요. 하나만 더 보세요. 자, 개발비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어떤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진행이 어떻게 됐냐면 시간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흐름 사이에 지출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든다니까요. 그 돈이 드는 걸 비용으로 뜰 거냐 자산으로 인식할 거냐 그거예요. 그런데 기준서에서 이걸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하래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래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단기 비용 처리하래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 인식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6가지가 있어요. 암기 다 못합니다. 자산 인식 요건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돼요. 모두 충족을 하면 그 요건을 충족한 이후 시점부터 발생한 지출은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잡아요. 무형자산. 그러면 이 요건 한 가지라도 충족을 못 시키면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됐죠? 기준서에서는 어떤 계절 과목을 쓰라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얘들을 경상개발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왔어요. 그리고 얘들은 연구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고 있었고요. 됐죠? 하나만 더 마무리. 자, 기준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이 뭐가 돼? 그럼 어떻게 한대? 다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기준서에서 뭐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이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이 뭐한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 얘기죠. 자, 이 자산 인식 요건 6가지는 왜 충족을 못 하느냐? 자, 현실적으로 그래서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개발비랑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힘든데, 자, 이게 이 얘기예요. 실현 가능성을 보여줘야 돼. 기술에. 그리고 능력과 의도를 보여줘야 돼. 이걸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내가 이걸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겠냐고. 답 없는 거지. 그죠? 됐나요? 자, 이거 암기 못하고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출제된 적이 없느냐? 4년인가 된 것 같네요. 3년인가 4년인가. 2차 시험, 세무사 2차 시험에 무형자산 개발 인식해야 되는, 인식할 수 있는 이 요건 6가지, 모두 충족해야 되는 이 요건 6가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등장했었어요. 그럼 이걸 준비해간 수험생이 과연 몇이나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들 틀렸겠네? 네. 이건 합격 당락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 한 명이 지금 세무사 합격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세무사님 여기 시험에 출제됐다고. 와, 그런 것도 시험에 출제되느냐고. 너 썼냐? 못 썼지? 썼는데요. 어떻게 썼는데? 세무사님 강의 도중에 농담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가 거의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불가능한 이유가 실현 가능성, 능력, 의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겠냐고 그 농담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걸 썼대요. 합격이죠. 그죠? 농담까지도 허투루 듣지 않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이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다. 2차 시험에. 그죠? 1차 시험에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기에 시험 문제 출제된 만큼 그렇게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죠? 자, 무형자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저는 이제 뭐 해야 돼? 저는 빨리 금융부채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